적대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란과 미국도 자기들 적대 관계에 있다, 속적이다 이렇게 가지고 표현을 하는 관계에 마련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적대 관계가 된 것은 아주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사건이 되게 결정적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이란 혁명, 1979년도 80년대에 있었던 이란 혁명. 그다음에 이제 이란 혁명 직후에 있었던 미 대사관의 인질들을 잡아놓고 이란 혁명을 옹호한 학생들이 인질들을 잡아놓고 한 달 1년 넘게 정확하게 444일 동안 인질들을 보호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국이 했던 작전이 실패합니다. 이 실패가 미국한테 너무나 쓰라렸습니다. 그 미국이 했던 군 체계가 흔들릴 정도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미국과 이란이 야 저거 만만치 않다. 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쉽게 제압할 수 있을 땐 적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만만치 않고 내가 약해졌을 때 상대방이 적으로 갑자기 떠오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적대 관계가 이렇게 강화됐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목차만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하기 너무 많을 것 같아서요. 우선 이란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까지는 이제 여러분 팔레비 왕족, 팔레비 왕 들어보셨죠? 이 팔레비가 이제 1951년도에 그 모사데크라고 하는 총리가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사회주의, 소련이 그 뒤에서 지원해준 투대당이라고 하는 당인데 이 투대당이 친소련 사회주의 정당이었습니다. 이 투대당이 이제 2차전이 한참 동안에 전 세계 전쟁이 나고 있으니까 이란 이때가 우리가 뭔가 좀 외세의 근처에서 벗어날 때다. 당시 영국이 딱 잡고 있었거든요. 영국이 이제 1920년대 정도부터 석유라고 하는 게 중요한 에너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석탄대다가 석유가 갑자기 중요해졌어요. 그러자 이제 이제 이란도 자기네가 석유 난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엄청난 그 금수저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원유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걸 정제해야 돼요. 정유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해오지만 석유를 또 이란에 팔아요 우리가. 너무 비싼 거. 정유기술. 예, 정유된 걸 파는 거죠. 마찬가지로 당시 영국이 윌리엄 나시라고 하는 그 석유 정유업자가 이 정유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국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 컴퍼니라고 하는 영국 페르시아 합작, 이때까지는 이란이 아니고 페르시아였습니다. 23년도인가에 이란으로 분명히 바뀌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지분을 영국 페르시아 오일 컴퍼니 공동 회사인데 지분은 영국이 80 정도 가져가고 이란은 20이 된 적이 없거든요. 16 정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조선 총독부 시절에 동양 척추체가 더 세죠. 탑치가. 이걸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외세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다가 40년도에 이제 사회주의 투대당을 중심해가지고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중에 이제 모사데크라고 하는 유명한 용절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잡힙니다. 당시 그 전에 왕정에서는 이 반대파인데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울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저항이 거셌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모사데크가 영국 이 앵글로 페르시아 오일 컴퍼니를 구류해버립니다. 과감하게. 영국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틀어지죠. 근데 이때 이제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면 처음에는 이란을 지지해준 입장이었습니다. 왜냐면 영국을 떨쳐내면 미국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처음엔 중립적인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이러다가는 왕정이 오고 다 깨지고 사회주의 저항 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것 같아요. 모사데크가 워낙 리더십이 생기니까. 그래서 결국 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모사데크를 쫓아냅니다. 미국이. 그러면서 이때부터 영국하고 영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하는 걸 이란 국민들이 딱 인식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는 미국이 이제
왜냐면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비를 왕으로 다시 세워가지고 친미 정권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팔레비가 했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토지 개혁은 좋은 거잖아요. 우리한테 좋은 건데 토지 개혁도 어떻게 하는가 달라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몇몇 그 부농한테만 대를 부리는 토지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은 그냥 별 저항 의식이 없었는데 토지 개혁하면서 땅을 뺏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슬람 성직자들, 사원, 이게 다 땅에 딸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절처럼, 그렇죠? 이 땅을 다 토지 개혁으로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호메이니가 나타난 겁니다. 이때 호메이니가 이때 이제 열받아가지고 데모하면서 팔레비한테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호메이니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63년도부터 이제 호메이니 저항이 시작돼가지고 계속 그냥 그 굽히지 않고 하니까 호메이니 결국 잡아 체포해가지고 추방시켜 버렸어요. 추방시켜서 이제 이라크에 갔다가 이라크에 어디서 나자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나자프라고 하는 곳이 그 이슬람 시아파의 성지입니다. 성지예요. 호메이니는 자기의 그 이슬람 시아파의 성지에 가서 딱 진을 치고 거기서 계속 팔레비 반대하라고 그냥 외부에서 발신하니까 팔레비가 정말 미치고 한장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조차 쫓아내버려가지고 파리로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호메이니가 파리로 쫓겨나면서 어떤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나면 파리에 가니까 세계 언론이 호메이니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라크 있을 때까지는 그냥 이슬람의 성직자의 일부였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호메이니 지도가 확 세계적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자프에 두고 온 이라크에 두고 왔던 호메이니 아들이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시아파를 따르는 호메이니를 따르는 이제 이슬람 시아파 성도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 78년도 암살되는데 이때부터 막 계속 데모가 일어나고 그 이란에서는 가장 중요한 세력이 이제 당시에 누구였냐면 노동자들이 아니었었고 노동자 세력이 크지 않았었고 여러분 그 우리말 중에 바자회란 말 있잖아요. 바자회 이란 말이에요. 바자르라고 하는 시장의 바자르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냥 자기 나라 말처럼 쓰고 있는 말이 됐는데 이 바자르가 움직이면 당시 가장 중요한 생산 세력, 그 돈을 벌어들이는 이란 걸 버는 세력이 이 바자르 시장들이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동대문 시장 상인들이 유월항 때인데 동대문 시장을 철시했다 이런 거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큰 세력이 노동자들이 있었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 시장 세력이 상인 세력이 가장 센 세력입니다. 이란에서는. 지금도 이란 성직자나 학생들, 그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 가장 최고 엘리트들이 대부분 계급적으로는 지식인 뭐 여러 나누지만 출신들은 다 상인 출신들이에요. 그 상인들이 가장 센 거죠. 지금도 셉니다. 노동자보다도 셉니다. 결국은 이제 이 계급적으로 상인 세력과 그다음에 성직자들을 절취하면서 호메이니가 당시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가 없었던 게 아니고 노동자들의 세력도 셌습니다. 여전히 투대당이라고 하는 이 사회정당을 중심해가지고 이란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왕정은 이제 팔레비를 쫓아내죠. 이때까지는 그야말로 사회혁명이었습니다. 근데 호메이니가 그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이긴 하지만 혁명의 지도자로서 딱 입성하거든요. 마치 레닌처럼 딱 비행기 내려요. 근데 한 몇 달 동안에 호메이니가 아무리 저명 인사를 할지라도 이 혁명 세력들한테 골고루 지지받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도력이 세지 않았었어요. 이제 자생적으로 이제 조직들이 막 만들어진 혁명할 때 막 그러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소비에트라고 해요. 소비에트라는 이제 노동조합, 농민회 이런 게 소비에트입니다. 이런 말로 이걸 슈라라고 해요. 그 부문에서 슈라가 만들어지고 지역에서도 다 슈라가 만들어졌거든요. 이 슈라가 워낙 세가지고 당시에는 진보들 워낙 세가지고 호메인이 말이 안 먹혀요 이게. 네가 뭔데 문제 와가지고 나도 우리를 지적질하라고 해 이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미 대사관 인질 사건
이게 이란 혁명에서나 그 다음에 이란 미국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되냐면 이거로 모든 게 바뀝니다. 예전까지는 사회혁명이었는데 미 대사관 그러니까 코메이니를 반대해서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네가 뭔데 우리를 지도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소비에트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공장을 지정할 거야. 이런 막 세상적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미 대사관에 호메이니를 따르는 신학생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때가 무슨 사건 때문에 이런 벌어지냐면 팔레비가 이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가지고 이제 떠돌다가 멕시코 도망갔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치료 잘한다는 미국 가서 한번 치료도 한번 받고 그래가지고 미국 그 당시 브레진스 이런 그 이제 키신저한테 사정해가지고 미국 병원에 입원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가 됐든 어쨌거나 미국이 이 팔레비 독재 정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으로 볼 때는 미국의 적을 선포한 거죠. 적을 선포하고 미국과 맞싸우자. 우리의 적은 미국이다. 이걸 명확히 딱 하니까 학생들이 미 대사관에 불러가지고 점거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 이제 사회 세력에서 노동자, 농민, 뭐 지식인, 학생 여러 계층들이 혁명을 같이 했는데 촛불혁명을 같이 했는데 미 대사관에 딱 들어가서 미국을 적으로 딱 삼게 되자 나머지 세력들의 분란과 논쟁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의 적으로 그냥 다 일치하게해가지고 우리의 적은 미국이다. 미국과 싸우고 있는 호메이니에 따른 학생들,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가지고 일치하게 하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호메이니가 여지까지 혁명의 성공을 바꿔가지고 이 혁명은 이슬람 혁명이다라고 딱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이슬람 성직자를 관리로 세우고 자기 이제 학생들을 관리로 세워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이때부터 뭐 미국을 적과 지금 싸우는데 다른 잡소리가 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의견 일치가 되니까 급속도로 사회가 이슬람화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호메이니의 가장 중요한 여기에 이제 이란 이슬람 공화국 현재 이란의 공식 명칭이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호메이니가 그 망명 시절에 자기가 마치 레닌이 밖에서 막 이론을 발전시켰던 것처럼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하나는 성직자가 통치된다라는 성직자 통치론. 이제 그 이슬람 성자가 통치된다는 거예요. 마치 플라톤의 철인 통치 같은 거죠. 신정 분리가 아니라 신정 일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슬람 국가론입니다. 이란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 모두가 하나의 국가가 된다. 시아파, 레바논, 이라크, 파키스탄 이런 시아파 전체가 하나의 이슬람 국가가 돼야 된다. 이 국가론이 아니죠. 국가를 뛰어넘는 초국가론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현재 이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인터내셔널이 국제란 뜻이죠. 제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이제자입니다. 국가 사이라는 뜻이에요. 인터가 사이죠, 그죠? 국가와 국가 사이. 그러니까 국가가 기본이고 근대 국가는 주권 국가가 기본이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국제 세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근대 국가 이런 국제론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가 사이 또 국가 간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트랜스 그러면 이제 초국가죠. 국가를 뛰어넘어서, 그죠? 내가 한국이고 북한인데 한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의 주권이 북한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게 초국가입니다. 호메이니가 1979년도 5월 1일 날 노동절 5.1절 집회 때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이슬람 협회의 회원이다. 이란은.
그러니까 전 세계 이슬람이 하나의 공화국이고 이란은 그 중에 하나의 국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동자들도 딴생하지 말고 이슬람이 하나의 회원이니까 이슬람으로 일사결해라. 사회주의 사상, 진보 사상 다 때려치고 이슬람으로 하나가 된다. 이게 이제 호메이의 아주 중요한 연설입니다. 79년 5월 1일 날 연설을 통해서 이제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하는 사상을 정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메시지를 직접 받은 이맘 메시아가 통치해낸다. 그 첫 번째 이맘 메시아가 호메인이에요. 호메이가 죽은 다음에 지금 통치하고 있는 하메네이가 두 번째 메시아입니다. 예. 그러니까 로하니 대통령은 물론 국민들이 선거를 뽑아요. 뽑는데 그건 국민들이 뽑는 거고 신이 뽑은 자는 하메네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로하니 아무 실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게 원래는 많이 나오죠. 대통령이 있고 국방장관이 있어요. 모든 나라 국방장관은 그 나라 군을 직접 지휘하는 최고 지도자가 되죠. 근데 이란에서는 국방장관이 군인들한테 군수물자를 대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방사청장 정도예요. 실제 그 군인은 정규군이 있고 정규군은 이제 팔레비 때부터 있었던 그냥 원래 군인들이죠. 육해공군. 그 다음에 요건 대통령이 이렇게 다 관할해요. 근데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관리하는 조직은 이게 이슬람 혁명 수비대예요. 이제 이슬라믹 왜 이렇게 되는 약자는 IRGC 이란어로 파스타라는 거 이렇게 씁니다. 누가 센 거예요? 이스라엘 혁명 수비대가 정규군 위에 있어요. 위에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혁명 수비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혁명 수비대는 이게 이제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호메이니가 막 혁명하고 나서 그 꼬민이라고 하는 거 있죠? 프랑스 혁명 때 꼬민 공동체. 이제 그 공장 같은 데서는 이름을 소비에트가 이제 슈라가 되고 꼬민이 이제 꼬미테라고 하는 건데 이란 말로는 그 꼬미테들 중에서 호메이를 따르는 꼬미테,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그냥 이렇게 호메이니 지지파들이죠. 지지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수비대였어요. 처음엔 경찰 조직 같은 거였는데 우리나라 경찰 조직 같은 거였는데 저 첫 번째 혁명 수비대 대장이 됐던 게 라프산자니 들어보셨나요? 옛날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 이거 하다가 라프산자니가 대통령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 육해공원이 그대로 다 있어요. 여기 정규 육해공원이 있는데 육해공원이 다 있어요. 바로 여기에. 그리고 추가로 이런 조직이 하나 있어요. 영어로 읽을 때는 쿠아즈라고도 읽고 어떤 사람은 쿠두즈라고도 읽고 요새 보니까 이 Q 발음이 그냥 우리나라 김포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김이라고 이거를 읽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란에서 Q는 그냥 고 발음 같은 게 있어요. 고드스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고드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쿠드스라고 하는 조직이 이게 이제 희한한 조직입니다. 이제 이번에 죽은 솔레이마니가 저 쿠드스 사령관이잖아요. 이란 혁명 수비대에 여러 육해공군 그 다음에 쿠드스가 있는 겁니다. 네, 총사령관이 보통 지금 이란 권력설 1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약간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하메네이가 있고 하메네이가 1번이고 하메네이 밑에 또 이 헌법 옹호위원회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뭐 아직 라프산자가 살아 있어가지고 여기 혁명 헌법 수호위원회 뭐 그런데 의장이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 산하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표를 볼 때는 한참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표를 보게 되면 쿠드스 사령관은 이렇게 서열 2인 분량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왜 쿠드스 사령관이 중요하냐면 이슬람 공화국 전 세계 이슬람 공화국을 만드는데 이 쿠드스 분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한 분입니다. 군대라고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쿠드스 군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소레이마니가 사령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정치 조직입니다. 정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의 러시아 혁명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그 트로츠키가 지도하던 적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죠. 적군이라고 군대가 있었어요. 군대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지노베프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던 코민텐이라는 들어보셨죠? 코민텐은 낯서신가요? 세계 혁명을 꿈꾸는 우리나라 누굽니까? 성제 이동희 선생, 조봉암 다 코민테른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박헌영 여기서 교육받았어요. 코민테른에 스탈린 대학에서 가가지고 다 키운 코민테른 키즈들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세요. 쿠두스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코민테른은 세계 정치 조직이죠. 전세 러시아에서만 혁명을 끝내지 않고 전 세계 세계 혁명을 하겠다. 그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국가조차도 코민테른에 가입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 여기 다 가서 교육받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광범위한 통일 전선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지도하는 게 코민테른이었어요. 이 코민테른이 초국가 조직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있어도 예를 들면 모택동이 대장정을 하는데 모택동이 이제 국가 수장으로 막 지금 대장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장국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코민테른에서 온 지도를 받아 진호배 지도를 받고서 모택동 몰래 딴짓을 하고 막 그래요. 초국가 조직이에요. 이런 게도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정치학계에서 근대 국가 이후에 나타난 유일한 초국가 조직으로 보통 이야기할 때 코민테른을 꼽거든요. 이런 조직을. 근데 쿠두스가 딱 그런 조직이죠. 지금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 산하의 특별 군대, 특별 조직이면서 이 쿠두스가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만들었습니다. 창설했어요. khomeini가 명령해가지고 그 이란이 만든 거예요.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는 첫 번째 조직이 khomeini가 지시해서 쿠두스 군이 가서 만든 겁니다. 그 뒤에 수많은 헤즈볼라가 있죠. 사우디, 바레인 헤즈볼라, 그다음에 예멘 후티 방에 다 지금 그러니까 쿠두스 사령관이 딱 죽었는데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 여기서 쿠두스가 관리하는 조직이거든요. 시아파 민병대 마흐드라고 하는 그 마흐드 민병대라고 하는 민병대가 있다가 이 헤즈볼라라든가 마흐드 민병대나 이런 그 시아파 민병대들도 처음엔 군대를 시작했습니다. 막 무장하면서 싸움했는데 2000년대 그 즈음에 거의 다 정계에 진출했어요. 무장을 한 채로 무장 조직팀이 있어요. 막 저 캠프에서 훈련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거 나가가지고 다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그것도.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그 테러리스트 조직이 아니에요. 레바논, 그다음에 바레인, 사우디 이런 데서 의석을 갖고 있는 상당수 의석을 갖고 있는 다수를 갖고 있는 정치 조직입니다. 그러면서 군대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좀 더 뛰어나요. 더 넘쳐요. 그 능력이. 그러니까 상당히 저도 이번에 이걸 이 쿠두스라는 조직에 대해서 무척 관심 있게 다시 한번 보면서 놀랐는데 여기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레바논에 처음에 헤즈볼라 만들었을 때는 그냥 그 이란의 슈라 조그만 소비에트 정도의 그런 공동체 무장 공동 정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소련 정축처럼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헤즈볼라가. 그러니까 정치 군사 조직이죠. 정치 군사 조직. 굳이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실제 의회에서 정책 또 대단히 인기 있는 정책들 많이 내가지고 헤즈볼라들이 장악을 했고 필요할 때는 미국이나 이런 그 상대들에 대해서 무장 투쟁도 직접 하고 독특하죠.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저 테러리스트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데 국내에서 볼 때는
다 정치인들이요. 정치인들입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미국이 그렇게 막 없애려고 하고 하더라도 잘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민중들이 지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미국 군사 전문가가 이제 그 이란이 준비할 수 있는 세 가지 가장 큰 무기가 미사일, 호르무즈 해군, 그 다음에 헤즈볼라가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쿠두스군은 이란 소속 군대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쿠두스군이 어디 가서 뭘 암살하거나 이런 것들은 딱 눈에 띄죠. 이란이 뭐 했다는 게 눈에 띄잖아요. 근데 헤즈볼라 하게 되면 이란이 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그 레바논에 소속된 레바논 국가 정부에 소속된 정치 단체가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애매하죠. 분명히 뒤에 이란이 있는데 있는지 있는데 증거가 없네.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환상하게 된 거예요. 미국도.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실수는 이런 내부적 사정을 잘 모르고 저걸 테러리스트로만 본다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지난 부시 정부 때 월포이치라고 하는 그 국방장관이 시아파 순위파를 구분 못해요. 그리고 시아파 순위파 구분하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네. 원래는 순위파가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모하메드 있죠? 모하메드는 이제 그 서구에서 무함마드를 좀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부르는 멸칭입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 원래 맞는 말이죠. 무함마드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지정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도와서 혁명을 일으켰던 그 4명한테 칼리프 왕을 하나씩 맡겼어요. 순서대로 해라. 마지막 4번째 이제 그 왕이 그 칼리프이기도 하면서 사위예요. 자기 딸의 사위, 모하메드 딸 사위였어요. 알리인데 여러분 본촌 중에 무함마드 알리. 네. 무함마드 알리가 바로 이름을 딴 겁니다. 네. 시아파예요. 무함마드 알리는. 그 알리가 칼리프가 되니까 원래 나머지 딸은 그 칼리프 세력, 관료 세력 혈족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일한 혈족은 이 알리인데 이 다른 칼리프 세력들이 알리를 암살합니다. 암살하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는 게 아니라 당시 이명박이 죽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명박에 대한 떼사무치는 분노 이런 게 생기겠죠. 그게 몇천 년을 몇백 년을 이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정통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슬람 회의를 통해서 칼리프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정통이에요. 이 사람들이 순니예요. 순니파인데 이 사람 이쪽이 정통파죠. 사우디, 그 다음에 쿠웨이트, 이라크의 일부가 이제 순니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알리를 모시는 시아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아파는 순니파는 합리적 인간 세계에서 합리적으로 회의해가지고 통치자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순니파입니다. 그죠? 세속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왕 뽑으면 돼요. 근데 시아파는 호메이니의 직접 혈통을 받은 이 예언자의 직접 혈통을 계시를 받은 혈족, 그 다음에 메시아 이런 사람이 직접 통치한다는 거죠. 알리가 통치하지. 그러니까 신령 통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슬람 최고 성직자가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게 시아파의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우디는 순니파라고 그랬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사우디 출신이잖아요. 그죠?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를 막 추격하면서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 뒤에 이란이 있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몇백 년 동안 숙적으로 싸웠던 사이인데. 그러니까 뭐든지 갖다 붙이는 거예요. 미국.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 나쁜 놈들, 이란 나쁜 놈들 다 무조건 이거 해가지고 하니까 정책이 꼬이는 거죠. 꼬이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때
아라비아만의 우리 군의 작전 반경을 넓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란 내무성 대변인이 왜 여기 아라비아만이야? 페르시아만이다. 마치 동해냐 일본해냐 이런 거예요.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국가들하고 이란 국가가 요 해역을 갖고 있잖아요.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당연히 원래 자기들 페르시아 제국 때 페르시아만으로 부르고 아라비아만으로 부르는 거는 미국이 지원하는 이 아랍 국가들 사우디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아라비아만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파병하면서 우리는 아라비아만의 작전을 확대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란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확받는 거죠. 미국이 우리가 저 일본 내에 그냥 단독 파병하는 거야 이런 결정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민감한 역사 배경을 잘 모르고 접근하게 되면 정책이 꼬이는 거죠. 미국도 그래서 꼬였었어요. 꼬였고 우리도 지금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란 혁명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성격 이런 초국가적 성격을 갖게 되는 이유인데,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이란이 무슨 뭐 어떻게 일어났든 간에 뭐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건데 미국이 개입하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미 대사관에서 이런 그 대사관 직원들이 잡혀 있으니까 이걸 구출을 해야 되겠는데 처음에 이제 교섭을 하죠. 이란한테 좀 내놔라 불러보내 하는데 이 자꾸 지원하고 호메니도 이란 학생들이 미 대사관을 점거한 거에 대해서 국가 지도자인가 어쨌거나 미국이 딱 상대가 있는데 잘했다고 칭찬한 거예요. 호메니가 내놓고 사실은 호메니를 지지한 학생들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슬람 내부 사정이 딱 평정이 됐으니까 이 호메니로서는 이 사건 어쨌든 딱 쥐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 안 돼가지고 작전을 해서 붙여오자라고 하는 결정을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부출 작전이에요. 이 자세한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이제 왜 엉망이 됐냐면 특수부대를 딱 분양가지고 딱 인질들을 구출해가지고 딱 빼내오면 되잖아요. 간단한 작전이죠. 근데 군인들이 딱 이 작전에 성공하게 되면 요 특수부대 승장이 딱 눈에 보이잖아요. 이 부대가. 그러니까 다른 해군, 육군, 공군에서 숟가락을 얹기 시작한 겁니다. 야 그거 특수부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군의 도움이 필요해. 해군도 조금 끼고 해병대도 필요해. 해병대도 끼고 육군까지 끼고 공군까지 끼고 가지고 골고루 나눠 먹었습니다. 작전 계획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특수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국 내에서 어떤 평가가 있었냐면 아주 오랫동안 뼈와 살을 같이 땀을 같이 부딪히면서 그 감각을 공유한 눈만 꿈쩍여서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해야지만이 성공할까 말까 하는 특수작전인데 난생 처음 보는 육군 해군 다 합쳐가지고 뛰어들어가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가지고 맨 처음에 이란에 쓰지 않는 사막이 있습니다. 사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 사막이 2개 있는데 데저트 완이라고 하는 곳에 딱 모이사 있다. 거기 레이더도 안다고 하니까 일단 모이사 있는데 헬기에 7대가 되는데 한 대 오다가 떨어져가지고 못 왔어요. 또 한 대는 길을 잘못 찾아가 또 안 들어갔어요. 최소한 6대 있을 때 5대밖에 없어가지고 한 대가 안 돼가지고 작전 못한다 해가지고 철수를 결정합니다. 철수해가지고 뚝 떠올랐는데 이제 그 공중급유기가 위에 떠가지고 이제 기름을 주도록 돼 있었는데 헬기 한 대랑 공중급유랑 부딪혀가지고 무슨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하다가 폭발해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중요했던 것은 작전 계획이 있었던 문서가 페이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상대방한테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반드시 갖고 나가라고 딱 지시가 내렸는데 이거 챙길 새가 없잖아요. 그죠? 이 와중에. 그래가지고 다음날 무슨 난리가 났다고 해가지고 이란 청룡수도 가서 보니까 뭐 사람 죽어있고 넓어져 있고 무슨 종이통에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이란 대사관에 이미 특수부대가 몇 명 딱 간첩이 딱 이제 암약해가지고 여기 딱 구출해내면 바로 받아가지고 이제 탈출시키는 계획인 거예요. 다음날 가서 그 스파이들 다 잡아내는 작전이 시작된 거죠. 결국 아슬아슬하게 이 사람들이 이제 탈출하게 했습니다만 작전이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군에서 베트남 전쟁과 이란 인질 구출 작전에서의 실패가 어떻게 됐냐면 물론 베트남 전쟁의 실패가 컸습니다. 가장 크게 뭐였냐면 당시에 호치민의 그 사령관이었던 보고엔지아 총사령관이었었죠, 베트남에. 그 다음에 미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웨스트모어랜드, 이게 미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이 다른 거예요. 호치민은 보고엔지아한테 모든 걸 다 넘겼어요. 당시 군사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하셔. 그러니까 보고엔지아는 일사불란하게 모든 군대를 다 통치합니다. 근데 웨스트모어랜드는 육해공 이제 사이공의 사령부를 차려놨죠. 국회에 보고한 보고문서 작성하고 있어야 돼요. 보고서. 그다음에 국방부에 보고할 보고서에 퍼묻혀 있어요. 사령관이. 당시에 베트남 전쟁에 헬기가 가장 먼저 등장했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선진적인 기계 그 무기를 가지고 당연히 미군이 이길 수 있는 밖에 없는 전쟁이었었는데 웨스트모어랜드는 서류돔에 퍼묻혀 있고 자기 권한도 없어요. 뭐 하려고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하고 또 국무장관 이래서 안 된다고 대통령이 뭐 무슨 작전 모형을 만들어 놓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네 저렇게 하면 좋겠네 무전 때려가지고 사령관한테 지시하고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도 그런 걸 한 거죠. 모니터 보면서 그죠? 요거 해라 저거 해라 했던 거죠. 오사마 빈라덴 할 때도 트럼프와 당시 오바마가 달랐던 것은 오바마는 옆자리에 앉았죠. 사령관을 가운데 자리에 앉히고 그 정도 한 거예요. 오바마는. 근데 트럼프는 그것도 안 했죠. 자기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취한 거예요. 성공을 했습니다. 고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 성공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와서 어떻게 되냐? 현장에 있는 군사령관이 무력화됩니다. 웨스트모어랜드가 그걸 명확히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군인들은 위에서 시킨 대로 했는데 다친 거예요. 또 백악관에서는 군인들이 하자고 했는데 이놈들 말 듣다가 다 실패한 거죠. 베트남 전쟁에서는. 서로 이런 상황 앙수돼 버렸어요. 군과 민이 앙수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과 군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가 베트남 전쟁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79년도에 또 이란 인질 사건이 터진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요거는 대통령이 딱 오달 내리고 다 띄워줬죠. 띄워줬는데 문제는 자기들끼리 합동작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이권 찾아가지고 서로 승진을 누리면서 각자 자기 것만 찾다 보니까 통합작전이 안 돼요. 지휘의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지휘의 통일이 보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런 미국의 민군 관계 문제, 그다음에 지휘 통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돼가지고 뼈아픈 반성 끝에 이걸 다 수정해서 다시 세운 사건이 미군 기준으로 봤을 때 걸프전이었습니다. 걸프전은 이 모든 걸 다 극복해가지고 완벽히 딜레마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명령해서 군대를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 전쟁을 할 때는 대통령이 전쟁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군인들은 국민의 의지를 받아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다. 대통령 명령 받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럼 국민의 의지는 누가 반영하냐? 국회가 반영한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전쟁할 수 있다. 이게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지켜진 거예요. 근데 이 헌법을 처음 지켜본 겁니다. 걸프전 때. 그래가지고 이걸 헌법대로 지켜가지고 드디어 군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싸운다. 권력자, 대통령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운다라고 하는 명분이 생긴 거죠. 목숨 걸고 싸웠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 콜린 파월, 노아 슈와츠코프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영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다 해서가지고 이제 절대 대통령이 직접 간섭하는 작전 이걸 못하도록. 그래서 콜린 파월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전쟁 작전 계획자 할 때 민간 백악관의 민간 관료들이 절대 작전 계획자한테 참여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는 열받죠. 아니 지금 최고 통치자가 지금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의지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국방부까지. 근데 결국은 이게 오래 못 가고 이 클린턴 대통령 때 또 부시, 오바마를 거치면서 이 원칙이 결국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너덜너덜해졌고 지금 트럼프가 이런 거 저런 거 잘 모르는 트럼프가 다시 지미 카터, 그다음에 존슨, 닉슨 때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란은 하메네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모든 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분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과 미국도 이제 뭐 대단한 패권국가고 국제관계 무시할 정도로 국제관계를 뛰어넘어서 국가마다 다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는 분명하죠. 근데 그래도 국제관계 틀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깨지 못하는 거죠. 유엔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시와 명분을 얻지 못하면 미국도 전쟁할 때 굉장히 곤란에 빠지죠. 이번 같은 경우도 누가 보더라도 유엔 헌장에 저쪽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국제전쟁법 이런 거에 저쪽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라크나 이란의 주권 훼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 걸리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번 트럼프의 군사 정책에서 일본 암살과 표적살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하게 국제법 위반이고 유엔 헌장 위반인데 그 사이에 이 미국의 법률가들, 정치가들이 논리를 막 쥐어짜서 만들어냈어요. 이런 것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솔레이마니 이 사건에 대해서 이란 정부는 암살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트럼프는 그 적을 터미네이트했다, 종료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을 하자마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이런 말을 싹 없애려고 하면서 표적살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요인 암살과 표적살해 두 개가 국제법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요인 암살은 이게 지금 나중에 결국 마지막까지 가서 싸울 것은 요거예요. 우리가 볼 때 자위권이냐 뭐 이런 거가 이건 아니 뒤에 나오는 쟁점이고 지금 가장 미국과 이란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적으로 이런 행동을 위법이냐 불법이냐고 할 때 요인 암살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요인 암살을 뭐라 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보자면 누가 봐도 암살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표적 살해로 뭐라 할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인 암살 가장 큰 차이가 겁니다. 요인 암살은 상대방을 기만에 의해서 숙여서 타격하는 게 암살입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맺고 거짓 평화협정을 맺고 상대방 무장 해제하고 난 다음에 공격하는 거죠. 뒤에서 뒤통수 때는 이게 이제 전쟁법에서 암살입니다. 법적으로. 근데 표적살해는 기만이 아니라 알린다는 거예요. 다 알려놓고 우리도 솔레이마니 암살할 거다, 표적 살해할 거다, 우리의 적이다, 공격한다, 다 대놓고 공표한 다음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요건 표적 살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적 살해도 역시 긴급성, 임박한 위험이 있느냐, 그 대상이 임박한 위험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상대가 나한테 지금 공격한 데 비해서 내가 반격하는 것이 비례적이냐, 정당방위를 할 때도 비슷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폭력 말고는 다른 대체 수단이 없어야 된다. 없다는 게 입증돼야 됩니다. 이 폭력 말고는 다른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폭력을 쓸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입증돼야 됩니다. 근데 솔레이마니 같은 경우는 사우디와 이란 사이의 화해, 사우디는 계속해서 우리 한국 정부와 같이 친미 국가지만 우리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전혀 떨칠 수가 없는데 사우디는 미국 몰래 이란과 만나가지고 평화협정도 하고 이렇게 이런 걸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솔레이마니가 그걸 하려고 중재하러 갔던 거다 라고 한 게 이제 뒤에 알려져 있는 사실들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임박한 위험도 아니었었고, 그죠? 설령 솔레이마니가 쿠드스군으로 다 뭐 헤즈볼라 뒤에 지도하고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을 직접 움직여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임박한 위험은 없었던 겁니다. 바로 미사일이 날라오니 임박한 위험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비례적이냐? 이것도 비례적이지 않죠. 상대방은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어. 무장한 드론을 띄워가지고 공격한 거니까 이것도 비례성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폭력 말고 다른 대체선이 없었느냐? 있었죠. 평화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사실 이 평화적인 해결을 미국이 깬 거 아닙니까? 그 이란과 미국 사이 핵합을 트럼프가 깨면서 이 사안이 나온 거기 때문에 원천적 책임은 미국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가 2003년대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 파병 때보다도 더 명분이 없죠. 그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이라는 책에서 이라크 파병 결정할 때 이건 누가 봐도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반대했다 라고 썼거든요. 근데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서 했다 이런 표를 달리는데 그때보다 더 명분이 없죠.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어요. 그죠?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또 하나 이제 우리 목차 하나 빠졌네. 그래서 뭐 헤즈볼라들이 발표가지고 이제 이런 세력을 움직일 거다. 또 하나가 이건 이슬람 공화국 내에서 이슬람벨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반패권 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반패권 동맹은 1990년도에 옐친 대통령 때 러시아 옐친 대통령 때 프리마코프라고 하는 외무장관입니다. 아주 뛰어난 외무부 장관이었는데요. 옐친 때는 친미 정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90년도에는 옐친이 두 번째 선거에서 이기는 일이었습니다. 95년도 1월 달쯤에 옐친의 지지율은 2%밖에 안 됐어요. 여론조사에서. 근데 그해 선거에서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당선된 겁니다. 2%짜리 후보가. 그러나서 자기 외무장관을 바꿔요. 프리마코프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옐친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프리마코프를 등용시킨 겁니다. 러시아도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친미 정권이라 할지라도. 프리마코프가 뭘 하냐면 러시아 미국의 패권에 반대해서 반패권이죠. 러시아, 이란, 중국 이 세 나라를 연맹하자라고 하는 구상을 이때 발표합니다. 당시에는 근데 러시아가 경제력이 약할 때 있잖아요. 이걸 하자라고 했고 다 동의했는데 서로가 서로한테 주고받을 게 별로 없어요. 뭘 뭐 좀 주기도 하고 무기도 주고 막 뭐 경제적 지원해줘야 되는데 워낙 어려울 때니까 이게 잘 안 됐고 그 브레즈스키가 이걸 비아냥거리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겠지만 안 될 거다라고 딱 그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에서 명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90년 당시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란을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 이게 똘똘 뭉치고 있는 형상이죠. 지난 2019년 12월 27일 날 그 아프리카 맨 끝에 케이프타운에서 중국과 러시아 함대가 공동 작전을 하고 있다가 27일 날 이란에 있는 항구 아까 보시면 호르무즈가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었죠. 호르무즈 가기 전에 케바야르라고 하는 항구에서 러시아, 이란, 중국 공동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3일 뒤에 솔레이마니 암살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볼 때 굉장히 급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이게 90년대 이미 다 끝난 시나리오였었는데 다시 지금 완벽히 부활돼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이 반패권 동맹으로 지금 똘똘 뭉치고 있고 군사훈련까지 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이슬람 국가 시아파 벨트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적과 지금 싸워야 되는 상태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는 이란은 이슬람 시아벨트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슬람 초국가 성격의 국가 조직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여지까지 동맹이라고 하지 않았었는데 동맹화되고 있는 러시아, 중국까지도 갖고 있게 됐고, 여기 이제 북한도 뒤에 사실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상황에서 미국과 이제 그 지금은 좀 잠잠해졌죠. 잠잠해졌는데 이런 기본적 구도가 여기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르무즈 근처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아까 좀 설명드렸습니다만 정말 그 보수 측에서 얘기하는 논리가 이런 거예요. 이런 보수 쪽도 이런 거 읽으니까 정말 제대로 전쟁을 할 거면 제대로 된 부대를 뿌려서 보내라. 완전 이제 파병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파병 독자 파병의 반논리입니다. 제대로 네. 보내라. 제대로 보내야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 결국은 이제 지금 단독 파병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는 사지에 몰아넣은 장병들이 정말 우연에 행운이 겹쳐가지고 아무 일 없이 살아 돌아오기만 바라는 길이 하나 있고, 사건이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가 파병, 그 다음에 미국과 지금 같이 연대해가지고 지금 호위연합체, 미국 중국 호위연합체 연합작전세력으로 동맹세력으로 같이 이제 묶여서 이란과 적대관계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인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치력을 발휘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잘 되고 되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화약고에 뛰어든 건 분명합니다. 아덴만과 전혀 질이 다른 화약고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계속 추가 파병, 상황이 안 좋게 되면 추가 파병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한국 해군 지도부라든가 이 군 장병들 입장에 볼 때는 이 파병은 정말 기회거든요. 군인들한테는 정말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일부 군인들이 있겠죠. 대부분의 군인들이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런 세력들이 이제 사실은 단독 파병 아이들도 된 걸로 보여집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수심제 않고 또 아덴만 해서 훌륭한 작전해고 명성 떴으니까 이거 조금만 넓히는 건데 못 얻습니까 해가지고 군사 문제를 잘 모르는 청와대의 비서관들이 부어 삶았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맥락에서 제주해군 기지가 이 해병 대양해군을 외치면서 이 파병의 전초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사건이 어떤 범상치 않게 보이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어떻게 할지 예의주시하고, 이게 파병이 단독 파병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 희망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파병을 결정하든지 아예 철수하든지 둘 중 하나를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지만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하죠.